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겸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분야는요, 시설원의 분야입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요, 저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 특작과학원에서 채소과에서 근무하다가 2019년도 3월 1일자로 경북대학교 원예과학과에 부임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요, 스마트팜 데이터 농업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시설원예 개요, 과연 시설원예가 무엇인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의 이해, 요즘 최근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팜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 농식품부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강조하고 있는 데이터 농업에 대해서 이해를 돕도록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시설원예는요, 정말 그 가능성이 큰 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시설원예의 학문과 산업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실 때 주변 들녘에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주로 이제 비닐하우스 또는 플라스틱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플라스틱 하우스 또는 유리 하우스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요거를 시설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거기 안에서 작물을 키우는 것을 시설원예라고 합니다. 이 시설원예의 산업 분야에는 온실의 종류들 다양합니다. 터널형 하우스도 있고요, 아치형 하우스도 있고, 지붕형 하우스도 있고, 이런 종류들이 다양하고요. 그 종류들을 개발하는 것이 또 하나의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가 다른데 또 구조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들에 대한 어떠한 그 역학적인 내용들을 개발하고 표준화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타깝게도 뉴스를 보면요, 폭설이 내린 후에는 이렇게 지붕이 무너지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내재성 온실들을 개발해서, 그런 구조들을 개발해서 보급해서 그런 재해들을 많이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저희 학문 분야이면서 어쩌면 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또 이런 구조와 종류들이 결정이 되면요, 하우스를 시공하게 되는데요. 시공할 때 먼저 뼈대가 되는 골격자재들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농자재 가격들이 상승해서 이 골격자재에 대한 그 단가가 올라가서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회복이 되고 산업이 다시 활성화가 되면 가격은 안정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저희 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격자재들, 파이프들이라든가 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골격자재가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온실의 경량화를 추구하고 있어서 알루미늄 프로파일이라는 그런 자재들도 현재 도입돼서 경량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뼈대들이 완성이 되면요, 우리는 그 뼈대에 피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플라스틱이 될 수도 있고요, 유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에서도 연질이냐 또는 경질이냐, 부들부들하냐 또는 딱딱하냐, 이렇게 또 종류들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종류에 따라서 어떤 폴리에틸렌이냐 또는 폴리올레핀이냐 또는 EVA이냐 또는 폴리비닐이냐, 이런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서 투과율이 달라집니다. 투과율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서의 광질, 스펙트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피복자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온실의 방열 그리고 온실의 광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종류, 구조, 골격자재, 피복자재,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은 우리 시설원예의 산업 분야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분야도 상당히 규모가 크고, 그리고 매년
피복자재들이 갈기 때문에 수요가 항상 창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하드웨어적으로만 잘 됐다고 해서 시설원회가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제가 요인들을 보시면요, 두 가지로 좀 크게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부 환경,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부 환경. 우리가 온실 안에서 작물을 재배할 때 흔히 제일 먼저 농민들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 작물은 예를 들어서 딸기, 또는 예를 들어서 오이, 또는 예를 들어서 풋고추, 이 작물은 어느 온도 범위에서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온도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우선 하우스의 온도 관리를 가장 신경을 쓰죠. 그래서 온도에는 세 가지가 좀 중요한데요. 최저온도, 최적온도, 그리고 최고온도입니다. 요게 온도의 분포를 보면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진 곡선을 보이는데요. 요걸 우리는 베타 분포라고 하고요. 요 세 가지의 주요 온도를 알아야지만 하우스의 환경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또한 시설원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작물이 생장하고 그리고 광합성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요. 그때 필요한 게 광입니다. 햇빛이죠. 그래서 햇빛을 볼 때는 우리가 세 가지를 또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햇빛의 색입니다. 그 양이죠. 그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구조 중에서도 뭐 골격자재의 그 크기라든가 또는 플라스틱 비닐의 자재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빛의 투과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뭐 경량화를 시켜야 된다는 이유는 투과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광도 광합성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또 두 번째 광의 요소에서는 스펙트럼입니다. 이게 작물은 물론 파란빛과 빨간빛 이 두 가지의 파장대에서 광합성에 유효하지만 그 외에도 UV라든가 그러니까 자외선이죠. 자외선이든가 근적외선이 역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파장대들도 피복자재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거는 우리 시설 현장에서 가장 또 실용화돼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마 대전을 지나서 추부 정도를 가면 하우스 옆에 불빛들이 이렇게 쫙 켜져 있을 겁니다. 거기가 깻잎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요. 그 하우스 안에다가 빛을 연장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낫의 길이를 늘려주면서 그 깻잎의 깨가 꽃이 피지 않고 잎을 계속 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일장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시설원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공기 조성인데요. 공기는 이제 하우스 안에 환기라든가 그다음에 유동팬에 의해서 유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또 광합성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광합성의 식이 이렇습니다. CO2 플러스 H2O 그리고 이게 이제 광합성을 해서 C6H12O6 그리고 O2 산소를 발생하고 탄수화물을 만드는 거죠.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의 그 농도를 하우스 안에서 제어하는 그런 연구들도 시설원의 학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중에 습도죠. 사실 우리 대부분의 온실들은 온도를 가지고 측창을 열고 닫고 이렇게 온도 환경을 조절하는데요. 습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습에 따라서 기공을 열고 닫고 하는 작물의 역할이 있는데요. 이게 습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습 조절도 하나의 우리 시설원의 학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지상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요게 시설 재배, 시설 구조 자재, 환경 계층 및 제어까지가 저희 시설원의 산업 분야, 학문 분야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하부 환경은 우리 시설이 대부분은 토경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수경 재배의 면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농촌으로 유입해서 하시는 분들이 토경 재배보다는 좀 더 어드밴스한 첨단화된 수경 재배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경 재배를 할 때는 이제 지하부 환경들이 조절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실 안에서 병충해라든가 병충해를 예찰하고 그리고 생리장애를 판단하고 이런 일들, 이런 거를 지원하고 하는 게 우리 시설원의 학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지금 위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다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요 밑에 이제 수경재배 얘기를 꺼냈는데요. 온실 잘 짓고 그 다음에 지상부 환경 관리 잘하고 해도 이제 물 주고 비료 주는 일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걸 대부분 시설원에서는 뭐 관비 재배라든가 수경 재배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경 재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뭐 도심 내에서 수직 농장을 한다든가 인공광을 이용해서 작물을 생산한다든가 이럴 때 기반 기술이 바로 수경 재배입니다. 그러니까 무토양 재배라고도 하는데요. 담액 재배, 그러니까 물에다가 비료분을 타서 작물을 재배하는 담액 재배, 또는 그 물의 영양분을 타서 이렇게 필름처럼 흘려두는 방막 재배, 또는 이렇게 에어로포닉이라 해서 분무하는 분무경, 요 세 가지가 이제 수경 재배의 기초 시스템이 되겠고요. 요거는 순수 수경이고, 그다음에 배지경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배지경에 대한 또 이런 연구들 통해서 이제 식물 공장이 발달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식물 공장을 모듈화해서 우주선에 옆에 붙여서 쏘면 우주 농업도 가능한, 이게 이제 시설원의 학문 분야고요. 확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한 장으로 오랫동안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이 급해졌는데요. 네, 여기에 보시면 또 이제 지금 골격했고요. 그 다음에 뭐 피복자재 했고, 그 안에서의 환경관리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기반 기술인 뭐 수경재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안에서는 이제 무엇을 키우는지, 무슨 작물을 키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설원에는 초기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황금 작물을 키워야 됩니다. 빨리빨리 작물을 생산해서 그거를 돈으로 바꿔주는, 그리고 이게 연중 생산되는 이런 작물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온실에서는 과채류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딸기, 뭐 수박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게 이제 과채류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작물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 게 또 시설원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엽채류는 뭐 양상추라든가 상추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근채류에는 뭐 무라든가 비트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요건 사실 시설원에서 많이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해류, 화해류에서 장미라든가 그 백합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작물들이 시설에서 재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또 과수류에서 포도, 복숭아를 중심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원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시설원의 어떤 학문이라든가 산업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우리 시설원의 어떤 특징을 제가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한번 좀 보시죠. 왼쪽 사진은 대관령의 여름배추단지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김해 시설원의 단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네 글자가 있는데요. 적지, 적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물이 재배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그 작물이 재배될 수 있는 기간, 이거를 우리는 적지, 적작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왼쪽이 바로 그 대관령의 여름배추가 적지적작에 얘기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배추는 여러분들 다 잘 알겠지만 혼행성 채소입니다. 날씨가 더우면 재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여름철에는 배추가 절대로 재배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하냐면요. 대관령에 해발이 800m 이상 되는 이런 고랭지 지역에서 여름 배추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배 기간도 이 무상 기간, 그러니까 고랭지이기 때문에
그 서리가 늦게까지 내립니다. 그래서 늦은 봄부터 초여름에 정식을 해서 여름 기간 동안에 배추를 생산하는, 이게 이제 어쩌면 우리나라 농업, 그 다음에 농업의 어떤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타파하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우스는 연중, 사시사철, 아무 시기나 환경을 조절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적지가 따로 없고 적작이 따로 없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하나의 키워드로 바로 생산 시기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꼭 여름철에 먹었던 뭐 수박이 겨울에도 나올 수 있고 아주 이른 봄에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죠. 딸기, 사실은 딸기는 6월에 원래 먹는 거였습니다. 노지에서. 그러나 우리가 시설을 통해서 촉성 재배, 초촉성 재배에서 11월 달, 지금 현재 여러분들 시장에 가시면 딸기를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살 수 있고요. 1월 달에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생산 시기를 변화시킨 거죠.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나라의 그 식탁 그리고 채소 문화를 변경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있었던 직장 농촌진흥청에서 두 가지 큰 일을 말하라고 하면, 첫 번째는 녹색혁명, 그래서 통일별을 만들어서 우리 식량을 극복했던 그 사례, 그였고, 두 번째는 백색혁명이다.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장면이 하얗게 보여서 우리는 백색혁명이라고 부르고요. 이 백색혁명을 통해서 국민들은 사시사철 안정적으로 맛있는 채소와 과일을 먹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아름다운 꽃들을 항상 볼 수 있게끔 한 게 우리 시설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설원의 특징은요, 다른 농업과 어떤 그 시스템이 틀립니다. 기업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적으로 이렇게 생산하고 그리고 그걸 수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산업이 되겠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는 거는 이 애리조나 사막의 대형, 그러니까 뭐 요게 하나에 뭐 100헥타 정도가 되는 규모의 공장형으로 토마토를 재배해서 우리 하인즈 케찹이죠. 케찹의 원료로 제공하는 이런 그 기업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우리 사회, 우리나라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농산무역이라는 곳, 그래서 파프리카를 조직화해서 파프리카 시설원회에서 생산되는 것을 전량 또 일본으로 수출하는, 이런 이렇게 기업형과 공장형이 가능한 게 또 시설원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들처럼 이 온실 안에서 얼마든지 자동화, 기계화, 그 다음에 생력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은 뭐 수확을 한다던가,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벤치를 이렇게 이송한다던가, 이렇게 자동화,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기계가 할 수 있게끔 공장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설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계속 시설원의 어떤 뭐 아주 그 전망, 그리고 좋은 산업, 그리고 이렇게 확장성,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항상 빛에는 그림자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2010년대 초반이었죠. 간척지의 드넓은 땅에 이렇게 대형화 시설하우스 단지를 좀 조성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해서 동부 팜 한농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첨단 유리하우스를 20헥타 정도로 규모로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요. 1헥타는 참고로 10,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헥타는 3,000평이 되겠고요. 뭐 20헥타 정도니까 뭐 6만 평 정도의 규모에서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시설원회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산업을 장려하는 사람으로서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에서 자본을 투자해서 이렇게 확대하면 상당히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은 많이들 반대가 있었죠.
그 대기업까지 이렇게 시설원에 투자해서 농업에 잠식하는 거는 그 당시의 정서로서는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 동부팜 한농에서는 요 사업을 철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림자죠. 이렇게 뭐 확장성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자본이 들어갔을 때 반대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는 새만금, 영산강, 이게 새만금, 영산강, 이런 것들도 기획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척지에서 사실 대형화되는, 드넓은 땅에서 대형화되고 그다음에 첨단화되는 거는 할 수 있는데요. 그 산을 넘기 전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간척지는 일단 지반이 좀 약하고 그다음에 염분, 그러니까 물이죠. 물이 소금물들이 좀 많아서 아직도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적으로 이런 드넓은 간척지에서 활용도로 시설원해를 선택했다는 것은 또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만 좀 더 해결된다면 언젠가는 이런 간척지에 큰 대형 하우스들이 자리 잡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시설원해의 어떤 그 산업 분야, 학문 분야, 그리고 특징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